우리 부천의 1타 강사가 되실 분입니다. 좀 인사 소개시키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탑국어 학원 강사 이예진입니다. 저는 우선 수능 관련해서 설명을 맡게 되어서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대체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지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펼쳐주시면, 올해 수능이 어떠했는지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불수능이라고 부르는데, 올해는 불수능을 넘어서는 마그마 수능이다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죠. 수능 국어부터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능 국어가 대체 왜 그렇게 어렵게 나왔는지 제가 영역별로 조목조목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에 있는 게 비문학 관련 내용입니다. 원래도 수능에서 비문학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올해 비문학은 유독 더 어려웠다고들 얘기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정작 지문의 길이 자체는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 글자 통계를 내신 게 있는데, 작년 수능에 비하면 약 1000자 정도가 줄었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지문 내용 자체가 일단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아래 네모에 그냥 문장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사실 이거 설명하는 저도 얘들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 하고 넘어갈 정도로 이거를 전부 다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내용의 지문들이 나왔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는 없지만 두 번째 거, 대부분 추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추론형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지문에서 관련된 근거를 눈으로 찾아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추론형 문제라는 건 글에 적혀있는 글자만으로는 저희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 그 글자를 저희가 내면에서 자기만의 언어로 내재화를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옆에 유기적 독해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비문학 지문 중에서 가, 나 지문이 연계되어서 출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문이 그전에도 없던 유형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계속 출제가 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가 지문을 읽고 가 지문에 관련된 선지를 다 풀고, 나 지문을 읽고 나면 나 지문에 관련된 선지를 풀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지문 2개에 해당하는 문제였었는데, 올해는 정말 진정으로 유기적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에서 갑작스럽게요. 6평이랑 9평까지도 가나를 따로따로 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갑자기 연계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배경지식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문학 파트인데요. 그전까지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에서 70%가 연계되었다면, 올해부터 간접 연계 50% 줄어들었다, 50%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50%로 줄어든 게 얼마나 체감이 될까 하는 건 저희가 수능을 쳐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수능을 쳐봤더니 문학 지문이 총 7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3개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연계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5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7개 중에 4개는 그러면 저희가 완전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석해야 되는, 새로 보는 낯선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밑에 선택 과목으로 바로 내려갈게요.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뉴스가 한 해 내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그거를 하겠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번 수능에서 가장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매와 화작, 2가지 선택 과목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거부터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국어과 현대 수능은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2가지가 있어요. 언매라는 문법과 매체라는 선택 과목이 있고, 화작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이 75점, 선택 과목이 25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표준 점수에서 큰 격차가 나면 안 되니까 그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올해 평가원이 1년 내내 강조하던 거였고, 실제로 6평과 9평에서는 엄매를 선택하면 화작보다 표준 점수가 6점, 7점, 8점까지도 더 높았어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엄매를 선택한 사람이 한 2점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원래 얘기했던 그 의도는 충분히 성공한 것 이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 버렸냐. 사실은 엄매가 되게 쉽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엄매 난이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됐어요. 엄매는 절대 쉽지 않았고 화작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화작이 어떤 과목인지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애들이 화작을 왜 선택하느냐 하면 공부를 안 해도 돼서 선택을 하거든요. 공부를 안 해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과목인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막 떨리네. 올해 수능을 생각하면 제가 감정이 북받쳐서 수능이 갑자기 원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하소연이라서 짧게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6평, 9평을 통해서 수능을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6평, 9평에서 멀쩡하게 내다가 수능에서 갑자기 신유형 나오지, 갑자기 난이도 이상해지지, 갑자기 배경지식 중요해지지, 그러는 바람에 제가 살짝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오답률 그 순위를 보시면 오답률 베스트 15위 안에 화작 문제가 2개가 있고요. 오답률 2위에 화작 문제가 있습니다. 7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틀렸어요. 화작에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원래 저희가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 순서는 비문학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문학이 있는 다음에 선택 과목 이렇게 순서대로 있지만 아이들은 그걸 역순행으로 풉니다.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문학을 풀고 남는 시간 동안 비문학을 풀어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은 시간도 짧고 선택 과목을 빨리 정확하게 100% 맞추고 난 뒤에 문학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서 점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 비문학을 풀자라는 전략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부터 애들이 말린 거예요. 평소 풀던 대로 안 풀리고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정답인지 확신도 안 들고, 평소에 20분 안에 선택 과목을 다 풀었는데 시간을 봤더니 25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다 말리거든요. 문학 하는데도 조바심이 막 나고 지금 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아이들이 국어를 푸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얘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여기부터잖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선택 과목부터 들어가면 엄매인지 화작인지 일단 선택은 잘 하셔야겠죠. 선택은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엄매를 선택하게 된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기조로 난이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 과목별로 표준 점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원에서는 자기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매 난이도는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다. 엄매 공부는 여전히 충실하게 해야 된다. 엄매 공부를 충실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애들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이거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기본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 다들 하는 말씀인데 애들은 잘 안 해요. 그냥 문제 푸는데 급급하지. 기본 개념을 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보통 해당 단원이 있잖아요. 그 단원에 있는 내용만 안다고 해서 문법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문법의 개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단원의 문제를 풀어서 그 단원만 숙지하겠다 하는 건 잘못된 전략이고, 제가 그 밑에 네모 쳐서 수형도 그려놓으신 거 보이시죠? 그게 제가 그냥 이 정도는 애들이 다 연결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그려서 넣어놓은 이미지인데, 꼭 시간을 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배웠던 개념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체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뒤에 많은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밑에 화작으로 내려올게요. 화작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해도 돼서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합니다. 화작은 이론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문제 푸는 공부가 필요해요. 화작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 유형이 명확하게 종류가 딱딱딱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접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하는 건 먼저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작은 진짜 정말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그 습관을 자기 몸에 체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단기간에는 안 되니까 화작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문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어 공부 꼭꼭 해주시라. 문법에 이어서 똑같은 얘기 처음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얘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개념어 잡아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EBS 연계교재에 실려있는 전 작품을 공부하시라. 혹시 지금 펜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전 작품에다가 강조 좀 해주세요. EBS 문학에 실려있는 작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 특강만 해도 한 150개 정도가 되고, 고3이 되면 내신에서 전부 다 수능 특강 문학을 대부분 내신 교재로 해서 시험 공부를 준비를 시키긴 하는데 학교에서 150개를 다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를 따져서 그래도 중요하다 하는 작품들 위주로만 학교에서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되는 그 작품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그렇게 막 어우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설마 출제될까 싶은 그게 수능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요도별로 따져서 일부 특정한 작품만 공부하겠다 하는 건 정말 시간이 없을 때, 내가 6평 이후로 6평을 쳤는데 아직까지 EBS 공부가 덜 끝났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지금은 전 작품을 다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EBS에 실려있는 작품 종류별로 제가 짧게 적어놨는데, 고전 운문, 고전 시가죠.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전문을 전부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재에는 긴 작품 중에 일부만 실려있어요. 근데 시험에 출제되는 건 그 일부 말고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이 있는 그대로 다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시는 EBS에 있는 문제까지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전문이 출제되는 경우는 포인트가 겹치니까 문제까지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자, 내려갈게요. 맨 밑에 있는 거 기출문제는 소중히 다뤄주세요 라는 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문제 풀고 틀린 것만 오답 해설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선지 다 분석해 주셔야 돼요. 기분은 좋죠. 여러 가지 문제가 하루에 한 50문제씩 풀고 나면 내가 뭔가 공부한 것 같다라는 착각은 들기 딱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망의 비문학인데요. 비문학 공부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문제 풀고 채점하는 걸로 끝나는 공부가 아닌데, 문학작품은 그래도 뭔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거리라도 있죠. 근데 비문학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고됩니다. 그래도 그거를 넘어서야 자기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점 미리 언급드리면서, 자, 들어가겠습니다.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을 읽어라 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통합형 사고가 중요하다. 글과 글 사이의 다양한 관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에서는 굳이 유기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유기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니까 애들이 굳이 글 2개를 읽으면서 그거 2개를 연결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문제 풀 때 필요 없었어 해서 끝내면 안 되고, 앞으로는 필요할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생각해보자까지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에 표시하며 읽자. 별표 2개 좀 해주세요. 지문에 표시하며 읽자.
생각보다 학생들이요, 지문에 표시를 안 해요. 학생들의 유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문에 표시를 하나도 안 하거나 아니면 다 줄걷거나. 뭔지 아시죠? 읽으면서 쭉쭉쭉 나중에 보면 지문에 글자가 안 보여요. 자기 밑줄 친 것 때문에. 자기가 읽으면서 모든 부분에 밑줄을 치는 학생은 표시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시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학생들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동시에 내가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겠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되죠? 끝까지. 그치. 고마워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최소한 그 문장은 끝까지 읽어봐야 되거든요. 표시는 읽으면서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문장을 다 읽고 난 뒤에 내가 그 문장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무언가 개념 정의였어. 아니면 이거는 A랑 B를 비교 대조하는 문장이었어 라는 판단을 한 뒤에 그럼 얘는 대조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를 해서 구분을 해놓자 하면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읽으면서 동시에 표시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 그럼 저희가 표시를 해놓는다는 건 일단 첫 번째, 내가 그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거기에 표시를 해놓은 뒤에야만 나중에 해설지를 보든 아니면 제 강의를 듣든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든 그 강의랑 내가 글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글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내가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당연히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글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 것도 아니고 이미 문제를 풀고 채점한 뒤에는 내가 글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과는 이미 변질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에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비교를 할 때 이 선생님은 이 문장을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놨네? 그럼 나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걸 몰랐구나 하는 거를 비교할 수 있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수학에서 풀이 과정을 적어 놓는 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적혀 있는 게 문장 독해랑 문단 독해랑 전체 글 독해까지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긴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일단 그 밑에 있는 내용 먼저 설명하고 올라올게요. 문제풀이용 공부랑 공부용 공부를 구분해야 된다. 문제풀이용 공부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실전에서 우리가 진짜 문제를 풀 때 해야 하는 행동 요령, 그거를 익히는 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려면, 최대한 문제를 빠르게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걸 연습하는 게 문제풀이용 공부고요. 근데 그것만 한다고 자기의 독해력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을 늘리기 위한 공부용 공부는 따로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때 말하는 공부용 공부가 어떤 거냐, 다른 선생님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문장을 읽으면서 그 문장에 있는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던가, 이 문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든 문장별로 다 생각을 해야 된다 라던가, 내가 글을 차근차근히 읽으면서 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뽑아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글을 깊게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문장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뽑아내야 된다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뭔가 해설지나 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도 지치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이건 답지도 없고 해설지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떤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비문학 공부란 건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문제 푸는 게 편하지. 문제 풀고 나면 답 맞았네 틀렸네 나오니까 답을 맞추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답이 없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공부라서 애들이 지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감내하고 견뎌야 본인의 문해력이 느는 거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설명의 마지막 파트예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가. 근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학원에서 설명을 할 거다라는 건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1, 2, 3학년 공통적으로요.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 전부 다 다룹니다. 전부 다 다루는데 경중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내신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를 연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1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그 시, 운문들과 문법 위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다음 2학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문학과 비문학을 다루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때 비문학을 안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내신과 연계를 생각했을 때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학년이 되면 학교 내신에서도 문학과 독서라고 해서 비문학이 내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다음 3학년이 되면 개념어 재정리하고 기출문제 풀고 EBS 다 다룬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잡혀 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냐보다는 결국 어떻게 가르치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저희 학원에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소수 맞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내려갈게요. 일단 수업할 때부터 학생들의 이해도에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눈앞에서 바로바로 보여요. 바로바로 보이고 학생들도 소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 못한 거를 스스럼 없이 바로바로 물어봅니다. 그 정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개인의 이해도에 맞는 맞춤식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시험 문제를 풀고 나면 가져오게 합니다. 당연히. 그 가져와서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 너는 이 부분을 놓쳤구나 라던가 이 부분은 이렇게 표시하면 더 좋았겠다 라던가 그런 식으로 일일이 체크를 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말로 확인을 합니다. 글로 쓰는 것보다 스스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술로 일일이 확인을 한다. 예를 들어 막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해석도 시켜본다. 애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울까요? 그래도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학생별 매뉴얼을 작성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좀 이른 얘기긴 합니다. 이거는 6평 이후에나 들어가서 하는 건데 매뉴얼이란 건 뭐냐 하면 내가 시험장에 가서 해야 하는 행동 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분배할 거고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고 내가 특히 이런 함정에 약하니까 선제를 볼 때 이런 거 위주로 볼 거고 하는 걸 자기가 맞춤식으로 다 적어놓게 시키고요. 그거를 수능 전날에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 그 다음 이 없네요. 거기에서 끝이 없네요. 자,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카리스마 짱이에요. 우리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은 이혜진 선생님이 이제 국민적을 용도청각 그 이제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엄청나게 정말 매력적인 강의를 하고 계시구나 알게 되실 텐데 이제 우리 그 국어 부원장님이시죠? 양수현 부원장님이 이 겨울방학 예비 고1이든 예비 중1이든 아무튼 선행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에서는 한 학년 올라가는 거 준비하잖아요. 그 선행의 중요성을 우리 양수현 부원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어제 아침까지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조금 오실 때는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그래도 조금 좋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만 드리려고 하거든요. 선행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을 좀 바로 봐야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부천 지역, 뭐 인천 지역 이런 학생들이 좀 학력 수준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뭐 평균에도 못 미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특목고나 뭐 외고나 이런 걸로 많이 빠지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부천 지역만 해도 내신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쉬운 편인 경우가 많고 질도 뭐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좀
등급을 갈라야 되니까 좀 수능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이렇게 선지에 좀 함정을 파가지고 아이들이 점수를 잘 못 맞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내신도 그런데 내신의 뭐 질도 별로 안 좋은데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내신에만 목숨을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신도 잘 안 나오는데 좋지 않은데 일단 수능에서도 부천 지역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안 나오고 심지어는 최저까지 잘 못 맞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입시에 실패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1년 내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신도 안 나오고 수능도 잘 안 나올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1 올라가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 90점 다 맞는 애들도 넘는 애들도 막 3, 4등급으로 밀리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중학교 학교에 따라서 시험이 되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쉬운 문제로 90점 넘는 학교에서 온 중학생이랑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90점 넘어서 오는 학생들이랑 수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와서 상담하실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국어를 항상 90점 안 넘은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보니까 3, 4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학생이 공부를 중학교 때 잘 한 게 아니고 잘 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는 게 뭐 학력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게끔 이제 그런 시험 문제들이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내신에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행평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신하고 수행평가를 준비하다 보면은 수능을 공부할 시간이 사실 없는 것도 이렇게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좋은 학생도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도 수능 공부를 반드시 꾸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보면 재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저기 재학생들은 수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 관문이 넓은데 거기서 이제 최저를 맞추면 좋은 학교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올해부터 문이과가 통합돼가지고 수능 치르는 건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왜냐하면 같이 옛날에는 문과 학생들끼리 이과 학생들끼리 다 등급을 냈잖아요. 지금 합쳐져서 등급을 내니까 수학을 못하는 친구나 문과 학생들이 되게 불리해졌다라는 걸 좀 현실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에서 만회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국어에서 만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좋은 점수 받으려면. 근데 그만큼 국어에다가 집중을 하면은 국어는 점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상태를 좀 보시고 성적 이런 걸 잘 보시고 우리 아이가 수학에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국어랑 영어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부천 지역에 이제 학력 수준이 많이 낮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거랑 우리 아이가 학교 성적 전교에서 1등에 2등에 뭐 전교 10등 안에 들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전교 1, 2등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대학을 못 가요. 그러면 아이들 수준 이렇게 실력이 좀 낮은 거구나라고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내신이 좋은 학생도 그렇고 아닌 학생도 사실은 지금 뭐 지방에 있는 학교는 그냥 원서만 내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는 수도권에 있는 15개 대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1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수능을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1부터 예비 고3까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12월, 1월, 2월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해둬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능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아까 제가
수학보다는 국어가 그래도 올인하면 점수 올리기 쉽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수능 국어라는 것도 사실 만만한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잘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주목해야 할 상황은 뭐냐면 아이가 이제 고1, 고2, 고3 첫 번째 모의고사 다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등급 맞고 2등급 받아가지고 안심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입시에 재수생들이 대거 합류를 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수, 오수까지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표로 이제 그 제시를 해 두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이제 재수생들은 내신이나 수행평가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수능 공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면 우리 재학생들의 등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수능에서 성적이 잘 나와. 그럼 안심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수능에서 1, 2등급 떨어지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1등급이 나오는데 100점에 가까운 1등급인지 아니면은 2등급에 가까운 1등급인지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 1, 2학년은 내신에 집중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고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달 되면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이제 대학 입시 원서도 써야 되고 애들 마음도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방학 중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잘 짜서 선행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학년별로 맞춤식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1 모의고사 본 성적이 중학교 찐 실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너 시험 봤니? 이러면은 안 봤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봤는데도 안 봤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안 보는 학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봐서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1 첫 번째 모의고사가 고3 때까지 쭉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비 중3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3월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물론 6월하고 9월이 중요하긴 한데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수능 때까지 쭉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6월하고 9월 수능 때 1, 2등급씩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재학생들 거의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 인정하시고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한 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등급을 올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옛날에는 성적 추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많고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 2, 3등급 애들이 지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6, 7, 8등급 애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힘들고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힘든 거예요. 중간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래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 아이가 1, 2, 3등급 안에 드는 애들 거의 실력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또 얘기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급 올리기가 더 힘든 거예요. 3등급에서 1등급 올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선행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에 어떤 것들을 선행하면 좋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우리 학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1 중간고사부터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의문이 나와요.
근데 이 의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시험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1 중간고사를 굉장히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이렇게 어깨 힘도 들어가고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방학 동안 문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 안 하는데 왜 문법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내신에서 고1은 1학년, 2학년 다 문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1 때는 우리 문법의 전반적인 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2 때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통해서 문법 심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선행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을 이제 잘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문법적인 베이스가 하나도 없으면은 수능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이거 하느라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저희 아시다시피 교과서가 구멍이 되게 많아요. 안 배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지 이만큼 주고서는 문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미리 다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안 가르친 것도 아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내거든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은 등급을 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학생 중에서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문법을 반드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전 시거나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학 때 쭉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은 그럼 어떻게 올리냐? 비문학 되게 어렵잖아요. 비문학을 어떻게 성적을 올리면 좋을까 되게 걱정이시잖아요. 그러면 비문학이라는 건 거의 4개의 영역에서 나와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술 이런 영역에서 각각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을 잘하는지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인문 영역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있고 이과생들은 과학 영역 굉장히 잘해요. 그럼 그런 영역들은 예를 들어서 나 다 맞겠다 하면 내가 못하는 영역을 집중하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몇 개라도 내가 잘하는 거에 점수를 높이겠다 그러면 잘하는 영역을 뽑아서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비 중3부터 예비 고3까지 제 생각에는 비문학을 하루에 한 지문씩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면 분명히 성적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문학은 좀 학부모님들이 도와줘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문법, 그 다음에 고전, 그 다음에 문학 이런 것들을 완전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공부하느라고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수능 특강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요. 학교 시험 대비해서 한 달 반 정도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전략을 짜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3등급이 갑자기 1등급이 된다든가 4등급이 갑자기 1등급이 된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은 아이가 머리가 정말 천재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기보다는 한 등급씩 올려서 실력을 쌓는 그런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아이에 맞는 어떤 입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총괄 질문을 받을 거고요. 이거 제가 중등부 좀 설명을 할 텐데 그 전에 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초로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말끔하게 정리시켜드리는 종합적인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에 돈 많이 이제 투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편입과 비용을 잘 면밀하게 파산을 좀 하셔야 되고 내가 투자하는 게 허투루 쓰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의 이 입시에 사실 이 중앙트라이가 어마어마한 무한경쟁 입시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시고 그냥 막연하게 학원을 보내시고 세상 엄청 변했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부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잘못된 마인드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 돈만 버리고 애들만 잡아요. 그리고 좌절감만 커진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국어 1등급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제까지 이제 1차 합격자 논술 이제 취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논술로 이제 대학 가는 애들 중에 56%가 최저 기준을 이제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3월달이나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점수 보고 내가 대충 어떻게 나오겠다고 생각했는데 다 못 맞추는 거죠. 근데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강남은, 저는 이제 강남하고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강남과 다른 우리 부천이나 인천이나 시흥, 광명의 애들이 어떻게 틈새 뚫고 인석을 할 거냐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저는 대치동에서 1차 강사로 한때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제 고향이 여기 와가지고 좀 지역에 기능 제도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갈려요. 이 초등 때 요새 강남에 뜨는 게 이 나무 아카데미 줄 서 있습니다. 또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요, 국어를 가르쳐요. 이게 뭐라고 하죠? 발음, 읽기, 쓰기 이렇게 해요. 아주 쉽죠? 발음이라고 그래요. 발음, 읽기, 쓰기를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쭉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유치원도 뭐 이제 사립, 돈 주고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 국어는 여기서부터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면 중학교 때 어떻게 애들이 공부시키냐면, 이제 소위 국어를 이제 독서를 가요, 독서. 책 읽기죠. 책 읽기를 이제 하면서 플러스 뭐냐면 고교 수능 문제를 풀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이걸 갑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 우리 학원에 김소윤이라고 있어요. 시문고등학교 전교 1등 하는 애가. 걔가 지금 이제 고향 애고, 지금 이제 면접 준비를 저거 하고 있는데, 걔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완 수투를 공부를 했다는 거죠.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이 중학교가 이미 다 뛴 거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1, 2학년이 배우는 수완 수투를 공부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어는 어떻게 영어랑 국어를 수능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능을. 걔가 전교 1등이에요, 중학교. 걔가 가는 게 고향 외고인데, 고향 외고 되면 아마 걔가 이제 한 40명 중에 20등 할 거야. 그러니까 부천의 전교 1등 수준이 그 수준이다. 근데 그런 애들도 가면 강남 애들이나 서울에 있는 특목고에다 자사고에다가 게임이 안 되는. 부천 학력이 엄청, 그러니까 사회는 대학을 평균 58%가 가는데 우리 부천은 38%밖에 못 가는 현실이 뭔지를 좀 아세요? 그 의미가? 대학을 못 가요, 애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애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수학은 당연히 이 중2 때부터 중3 때 수학, 수투를 이미 다 뗀다. 문과 수학을 다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과로 갈지 말지는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이제 고1이 이제 사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고. 근데 이제 겨울방학을 이제 하는데 두 달을 해요. 한 달이 방학이지만 8에서 12%를 갑니다. 이래서 이제 수능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 고3하고 내가 고1만 얘기 드릴게요. 그 예비 고1이 3월 모의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사실은 국어를 못 하는 거예요. 무지 쉬워요. 그리고 예비 고3이 3월 모의가 있잖아요. 요새 이제 1등급이 안 나와요. 1등급 애들이 3등급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문제 범위가 확 풀어지면서 3월에 저주라고 해요. 고1, 2 수능과 고3 수능은 완전히 달라요. 문제 난이도가. 그래서 고1, 2 때 1등급이 나왔던 애들이 고3, 3월 수능 때 3등급이 나오는 게 평균이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9월부터 9월까지 가요. 제가 6월, 9월이 이게 중요합니다. 3, 6, 9가 중요한데 거의 이렇게 가요. 등급이 안 올라가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가지만 1등급이 나온 애들이 이제 1등급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 애들이 11월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11월 수능에 가면 전부 2등급으로 떨어져요. 네, 재수생이 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재수생이 끼면서 2등급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1등급 중에 이게 0에서 4%인데 어떤 애들이 1등급을 받느냐? 0에서 1% 사이에 드는 애들이 1등급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재수생이 이제 다들 껴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서 내가 A를 받았다가 중3인데 국어도 수학 A면 이게 17%에서 50%를 A를 줘요. 중학교 때 A 맞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를 못 맞았다라는 건 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1 때 제대로 이제 못한 거예요. 책을 안 읽었다든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사지선다 중학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국어 공부 하신 적 있어요? 안 하셨잖아. 요즘에 와서 이제 한 거란 말이야. 수능 변별력 때문에. 근데 내가 50%만 들어도 부처는 대부분 A등급을 준다는 거예요. 90점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중3에서 A 안 맞았으면 큰일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A를 맞았는데 3월 모의를 하면 얘네들이 1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가요. 지금 중3에서 A든 이게 나온 애들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쫙 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50%까지. 근데 3월 달에 내가 예비 고1 3월 달에 이제 기분 좋게 1등급을 맞아줄 건데 그 기분 좋아할 거 없어. 그거 맞아봐야 고3 올라가면 3, 4등급은 다 떨어져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까운 돈 투자하지 제대로 투자하셔라. 수학은 더 어려워요. 그냥 간성적으로 일주일에 3번 수학학원 보내는 거 잘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애가 정말 수학이 내가 3등급 이내 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4등,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별 차이 의미 없어요. 대학 가는데. 내 애가 문과인데 3등급 안에 들면 그건 천재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문이과, 이제 수학이 통합돼서 이과가 전부 1, 2등급을 차지하고요. 90% 이상을. 나머지 조만큼을 이제 문과 애들이 가는데 문과는 거의 대부분이 반에서 1등한 애들이 3등급이 나와요. 수학이 그런 거고요. 수학 1등급 올리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국포자가 요즘 더 많아요. 국어? 다른 학원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해. 우리는 1등급을 만들어주겠다. 자, 거짓말이야. 불가능합니다. 우리 부천에서 국어 1등급 나오는 애 1%도 없어요. 전국 1등 하는 애들 1등급 못해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아까 양선 본인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3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 나왔다 그러면 2등급 올리는 게 3년 동안 목표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 3월 모의고에서 1등급 나와도 잘해봐야 2, 3등급밖에 못해요. 수능 때. 그게 부천의 현실이야. 왜? 초교 때부터 이미 인지구조가 결정이 돼요. 가정 배경서부터 인지구조. 그 다음에 요새 애들이요. 왜 독서가 중요하냐? 중학교 어머니가 계시죠? 이미 생물학적으로 다 밝혀졌는데 문해력, 독해력이라는 거는 유전이 아니고요. 진화의 산물이에요. 즉 뭐냐면 독서를 하면 할수록 뇌에 회로가 생겨요. 문해의 회로. 근데 그거를 안 하면 퇴화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연대 나오고 정말 공부 잘했단 말이에요. 독해력이 뛰어나니까 노선생하겠죠. 근데 제가 컴퓨터를 하도 보니까 요새는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독해력이 없어져요. 난독증이 걸려버려요. 소위 말해서 표면적인 훑어읽기, F창 읽기라는 것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꿔버려가지고 문해력을 떨어뜨려요. 아까 그랬잖아요. 문장을 처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한다.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 애들이 끝까지 못 읽어요. 특히 비문학 지문. 요새 좀 짧아지긴 했지만 못 읽어요. 물렁거리고 본능적으로 못 읽어버려요. 애들이. 읽기를 거부해요. 눈 자체가. 저가 그런데 제가 엄청난 책을 읽었는데도 컴퓨터 매일 앉아있고 디지털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지금 초중고 애들 있죠? 디지털 맨날 유튜브 보고 이미 문해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밑바닥 뜨게 물 붓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1등급이 올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를 해서 책을 만들고 이런 감각과 책상이라는 공간에서 스탠드 조명을 이런 총체적인 물리적 환경이 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독해력을 올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독서를 해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시고 독서시키는데 뇌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능 1등급이 나온다는 거는 독서를 많이 해야 돼. 독서 책을 많이 읽고 스스로 글 써보고 이러지 않으면 국어 1등급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중학교 어머니 아버님들은 잘 오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실 선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어 1등급 뭐 2등급 맞으려면 중학교 때부터 독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예비 고1 고2 어머니 아버님도 오셨는데 뭐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등급 올리는 거 쉽지 않다. 지금의 수준에서 한 등급은 무조건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보자. 그리고 한 등급 안 올라가면 보낼게요. 근데 한 두세 달 공부해서 한 등급 올라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작전을 짜야 되는데, 사실상 그 한 등급 올라가는 게 힘들고요. 제가 이제 깝깝한 게 뭐냐면 논술을 하면서 우리는 국어를 같이 패키지로 가르칩니다. 근데 최저를 못 맞추고 56%는 뭐냐면 논술을 우리 학원에서 듣고 국어는 전부 이상한 대형 강의하는 데 듣다가 전부 최저도 못 맞추고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학원은 저하고 논술을 하면서 국어를 같이 들었던 애들은 전부 최저를 맞췄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특별하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걔네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는 나는 대형 강의 중심으로 수익을 중심으로 보니까 아이들을 마침식으로 큰 일을 못 해줘요. 근데 우리는 제가 원장이기도 하고 진짜 강사기도 하니까 애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때 얘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어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얘 지금 3월 모의고사 나왔는데 몇 프로예요? 한참 뭐 2등급이긴 하지만 뭐 12%대네? 가능성이 있어요? 좀 힘들겠는데요? 대화를 한다는 거죠. 대화를 해서 면밀하게 애들을 관찰하고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폼나는 1타 강사들은 애들하고 상담해 주니까 백목 들고 수업 딱 하고 가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1, 2등급 애들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나머지 3, 4, 5등급 애들은 따라가는데 왜 가느냐? 재밌어. 누구 너무 멋져. 재밌어. 애들이 내 친구들이 많아.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그냥 돈만 버리고 등급은 안 나오는. 그러다가 오는 데가 어디냐? 막판에 지쳐서 갈 데 없어서 소위 말기 환자가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 의지처럼 찾아가서 우리 학원 오는 거예요. 우리 학원 와가지고 등급 올려달라고. 나는 데 있다가 묻혀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 붙잡아놓고 1년 정도 가르치고 6년 정도 가르치는데 1등급 올리는 게 거의 힘들었다는 거죠. 그건 솔직한 고백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등급 업이라고 그랬지 1등급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는 않아요. 1등급 업을 지켜드리겠다고 버스 광고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등급 업의 마법. 1등급 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애는 머리가 좋아.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좀만 하면 돼. 그렇지. 그런 환상을 깨세요, 여러분들. 학원인데 그것부터 깨셔야지 학원 선택을 하시거나 애 교육 지도를 하실 때 정말 현실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오늘 시간 관계상 국어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하겠고요. 26일 날 입시 설명회를 해요. 고3 중심으로. 고3 중심의 입시 설명회를 제가 26일 2시, 이 자리에서 제가 한 2시간 합니다. 그때 시간 나서 오시면 이제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고3이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부천에서 왜 38%밖에 대학을 못 가는가. 그 이유를 아시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많은 애들을 논술로 그 기적 같은 인서울을 시켰든가. 그 입시 결과도 이번에 풍성하거든요.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국어를 잘 가르치는가. 우리가 뭐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이대 나오고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애들과 소통하고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정말 맞춤식 시스템 교육을 한 결과지 뭐 학벌이 좋아서나 특별히 잘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등부 분이 오셨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말씀드리는데 좀 14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이 중학교 때 이 독서가 이 고등학교 국어로 가는 데 있어서 아까 비문학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독서 훈련이 안 된 애들은 절대 국어 실력 오를 수도 없고 또 사고력이 안 오르면 수학 문제도 못 풀고 사탐 특히 못하고. 그런데 중학교 때 국어를 열심히 하면 뭐 문학책도 중심으로 읽고 또 비문학도 어려운 것도 읽다 보면 나중에 사회 과목도 공부를 잘하게 돼요. 사회 과목.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은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 유일할 거예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내신도 좀 봐주는 중등 이거예요. 다른 학원 돈 때문에 절대 내신 안 해줘요. 근데 저희들은 국어 반, 독서, 논술, 글쓰기, 토론 반 해주면서도 사실은 내신을 해줘왔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돈은 안 되고 선생님은 지치고 그래서 학교가 이제 뭐 심은 중이다. 심은 중이 좀 많은데 많으면 이제 해드리고 1대1 경우는 못 해드리지만 항상 내신을 대비해서 공통국어 있잖아요. 중학교 공통국어로 해가지고 항상 시험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학원에 다니는 중학교 애들이 지필고사 A를 못 맞은 애들은 없어. 우리는 B, C도 많이 왔는데 A는 무조건 맞게 되는데 문제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100점을 맞다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쉽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때 A를 못 맞는다고는 좀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국어인데 A가 아니면 심각한 상태라는 거를 인정하시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국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맨날 100점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어가 옛날 수학보다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수학보다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옛날 수학, 영어 초등학교 때 하듯이 초등학교부터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중등 소위 국어 논술이라는 것은 그런 고등학교 가는 그 선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등 내신뿐만 아니라 내신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하죠. 고등학교 뭐 갈 때에 소위 국어 점수, 수능 점수를 많이 나오게 하는 그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은 뒤에 다 붙여 있습니다, 어머니. 시간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와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토론, 논술, 글쓰기를 이제 병행하면서 반반씩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어 등급별 그 수업을 해드립니다. 근데 내가 거의 예비군 올라가는데 다 1등급반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항상 100점을 맞았다. 중학교 3학년 때 올백이다 라면 1등급반 오시고요. 1등급반. 내가 B씨다 그러면은 2, 3등급반 하셔야 돼요. 예비 고1도. 알았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중등 논술이 어떠한 그 포지션에 위치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